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딸 옥순이와 그 집 머슴인 칠복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둘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결국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가 혼례를 앞두게 되었다. 아씨, 시집 안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겠니? 너도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니? 나도 너무 힘들구나. 아씨를 참말로 사랑했습니다요. 다음 생에는 꼭 부부가 되어 다시 만나자고요. 칠복아,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갈까? 안 돼요. 그러다 잡히면 아씨는 혼나고 끝나지만 저는 멍석말이 당해 병신될 게 뻔하구만요. 그때 마침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아씨,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에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둘은 소원을 빌게 되었다. 우리 아씨 평생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아씨,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글쎄, 나는 칠복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빌었지. 너는 무슨 소원 빌었는데? 아씨와 마지막으로 뜨거운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뜨거운 거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야, 칠복아, 너 일로 와봐. 예, 아씨, 부르셨습니까? 내가 뒷간 청소 깨끗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나잖아. 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네 놈이 개떡 같은 소원 빌어서 내가 지금까지 시집도 못 갔잖아. 넌 무덤에 누울 때까지 고생해야 해. 알았어? 이런 제기랄 그냥 솔직하게 한 번 주고 시집가라고 빌걸 아주 인생 꼬였구먼. 그런데 아씨,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해주시지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소원을 빌었길래 50년 동안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그 말에 아씨가 말하길, 그거야, 네가 다른 여자 못 만나게 다시는 아랫도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빌었지.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는 무명을 자고 남편은 그것을 장해 나가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하루라도 술을 입에 대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주정뱅이여서 무명 판돈이 나만 할 리가 없었다. 아이쿠, 내가 못 살아. 이 인간 또 빈손으로 왔네. 술에 취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남편을 향해 아내는 진저리를 쳤다. 이튿날 아내는 또 한 필의 무명을 차서 남편에게 주며 하소연했다. 오늘은 제발 술 좀 마시지 말아요. 돈이 생길 때마다 죄다 술을 마셔버리면 대체 뭘로 살란 말이오? 알았어, 알았다고. 대답을 마친 사내는 무명을 들고 시장으로 가 곧 제값을 받아 잘 팔았다. 하지만 단골 주막을 모른 채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바로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남편은 곧장 주막으로 직행하여 외상으로 술을 진탕 마셨다. 그런 다음 무명 판돈을 허리에 차고 자기의 거시기를 끈으로 묶어 뒤쪽으로 붙이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걸음걸이가 엉망인 남편을 아내가 가만둘 리 없었다. 아이쿠, 저 인간 또 퍼마셨구나. 내가 못 살아. 내 그렇게 다짐을 두었건만 또 무명 판돈으로 술을 마셔? 아내의 바가지가 극에 달할 즈음 남편은 허리에 찬 돈꾸러미를 내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술을 누가 먹었다고 이 소라뇨? 무명 판도는 여기다 있는데. 아내가 놀라는 얼굴로 물었다. 아니, 그럼 술은 무슨 돈으로 마셨어? 남편이 말했다. 임자도 알지만 술이 계집보다 좋은 내가 주막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어쩌겠는가, 자네 등살에 무명 판돈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뭐요? 자네가 밤마다 찾는 내 거시기를 떼어서 두냥에 전당 잡혀놓고 마셨소. 그 말에 아내의 안색이 파랗게 변하며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여? 거시기를 빼서 전당 잡히다니 어디 좀 봅시다. 남편의 말에 의심쩍은 아내가 남편의 중심부를 만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 인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빨리 가서 찾아오지 못하겠소. 하며 5냥을 내놓았다. 2냥이면 되는데 5냥씩이나. 남편이 의아해하며 중얼거리자 아내가 톡 쏘며 말했다. 혹시 전당포에 더 큰 것이 있거든 그걸로 찾아오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사마귀가 나뭇잎에 몸을 가리고 매미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옳거니 그거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농부는 좋은 방법을 알아내었다고 생각하고 큰 나뭇가지를 한아름 가지고 와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 몸이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작은 나뭇잎에 몸이 가려질 턱이 없으므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다 보여요. 그러나 농부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나뭇잎으로 이리저리 몸을 가리면서 다그쳐 물었다. 여보, 이제 보여? 안 보여? 아내는 그때마다 계속 보인다고 했으나 남편이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자 마침내 귀찮아진 아내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싸, 드디어 성공이로구나. 성공한 것을 기뻐한 농부는 다음 날 알몸뚱이에 망태기를 메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다음 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먹기도 하고 망태기에 담기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몰라보겠지. 농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으니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이 농부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왜 벌거벗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가는 것이오? 어서 저놈을 관가에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어리숙한 농부를 끌고 관가로 갔다. 사또는 농부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네 이놈!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몸을 벌벌 떨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자가 다 있다니.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농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누라를 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참 마누라 말 믿었다. 옥에 갇힐 뻔했네.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경자는 혼자 어렵게 떡 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날 팔떡을 광주리에 올려놓고 피곤해 잠시 방에서 잠을 자다 나왔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내 떡이 다 어디 갔어?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 이건 분명 또 그 불안당 놈들이 틀림없어. 경자는 건너편 집에 사는 두 놈의 불안당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몰래 남의 집게나 닭을 훔쳐먹기도 하고 경자의 떡을 먹다 들킨 적도 있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관아의 사또를 찾아가 고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 두 사내들이 그랬단 말이지. 예, 틀림없습니다. 늙은 놈이랑 젊은 놈 하나인데 제발 제 떡값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요즘 장사가 안 돼 떡도 잘 안 팔려.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밝혀보겠노라. 그렇게 사또는 두 사내를 불러들이는데 내 이놈들 혼자 가난하게 떡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의 떡을 내 놈들이 어찌 훔쳐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냐?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부하를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부터 물을 머금고 입안을 가시게 한 뒤 삼키지 말고 뱉어보거라. 사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사내들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떡고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놈들, 내 놈들 입안에서 나온 떡고물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사내들에게 곤장을 내리고 떡값도 물게 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그래, 이제는 혼쭐이 났으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또 나으리, 그래, 또 무엇이냐?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놈들이 저를 건든 것 같은데 그놈도 잡아주십시오. 뭐라고? 한 놈이냐 두 놈이냐? 그건 또 어떻게 잡아낼꼬? 고민하는 사또에게 경자가 그건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분명 늙은 놈이 범인이니 그놈을 옥에 가두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라? 그렇단 말이지. 그 증거는 무엇이냐? 제 말이 증거이옵니다. 하여튼 무조건 늙은 놈이 범인이고 젊은 놈은 죄가 없으니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경자가 때를 쓰니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늙은이만 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사위를 보았는데 성격이 너무 느리고 말수가 없어 늘 사위에게 불만이었다. 하루는 장인이 사위를 불러 말하는데 자네는 성품이 매우 느리고 말수가 적으니 사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무 일도 못하네. 남자가 할 말이 없으면 거짓이라도 꾸며내야지. 꿀먹은 곰처럼 그렇게 입 꾹 닫고 있으면 좋지가 않다네. 이 말에 사위가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인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며칠 후 장인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던 사위가 슬그머니 사라지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일하다 말고 어디 갔어? 이에 장인은 무슨 볼일이 있어 갔으려니 생각하고 혼자 일을 했다. 그때 사위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장모에게 말했다.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방금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제가 쫓아가는 중이오니 장모님도 저를 따라오시지요. 이 말을 들은 장모는 놀라 울며 따라 나서는데 이때 사위는 장모가 따라오지 못하게 빠르게 뛰어 다시 일하고 있는 장인에게 달려갔다. 이 사람아, 일을 하다 말고 어디를 그리 급히 다녀오는 겐가? 예, 장인어른, 집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온통 불이 붙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장인어른께 알려드리려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집에 불이 나 마누라가 죽었다고? 사위의 말에 장인은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집을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장인 장모는 둘 다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딱 마주치게 되는데 아니, 여보. 방금 사위가 집에 와서 당신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길래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중인데 어떻게 호랑이를 쫓고 화를 면하셨구려. 정말 다행이요. 아니 뭐요?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가? 그보다는 조금 전 사위가 집에 불이 나 다 타버리고 당신도 죽었다길래 이렇게 달려가는 중인데 어찌 된 일이요? 불은 무슨 불이요?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때 사위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는데 이에 장인 장모가 헛소리를 한 사위를 꼬지졌다. 아니 이 사람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겐가? 지난번에 장인어른께서 제가 말이 없다면서 허황된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시기에 거짓으로 꾸며 한 말인데 장인어른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이에 장모가 얼굴을 찌푸리며 이런 실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좋다 말았네.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과부 명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당신 없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울음이 계속되자 이웃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에 옆집 사내 팔보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것은 분명 거짓 울음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 팔보기는 명자의 집으로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구나. 팔보기는 명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절구공이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명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외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니, 매일 밤마다 자네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그래서 어렵게 채소 장사하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 어렵게 더 장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니 돼요.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러면 왜 밤마다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것이오? 하니 명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하길 그건 날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이랑 가지가 싱싱한지 밤마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약초꾼 부자가 나흘 만에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집에는 아들 혼자 있었다. 땡구야, 네 언니는 어디 갔어? 몰라요. 아까까지 집에 있다가 나갔어요. 이 여편네가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던가 나물이나 캐서 돈이라도 벌지 밖에만 싸돌아다니네. 아들아, 어찌 애미가 집에만 답답하게 틀어박혀 있겠냐? 무슨 볼일이라도 있겠지. 그래, 근데 집에서 뭐 했는데? 집신장수 박씨 아저씨랑 방 안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뭐 했는데? 웜에 놔주고 이러면서 막 앞으로 뒤로 올라타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 여편네가 내 느낌이 안 좋더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만.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네, 똑똑히 봤지요. 제가 아버지 닮아서 몰래 보는 거 잘하잖아요. 아니 그게 사실이냐? 며느라기가 어쩌다가 그런 짓을. 남편이 약초꾼이라 허구한 날 집에 안 들어오니 외로워서 그랬나 보다.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아주 다리몽둥이를 그냥. 너 이따가 엄마 오면 그 말 그대로 해야 된다, 알았지? 네, 아버지. 그날 저녁 부인이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오긴요. 나물 캐서 팔고 왔지요. 오라, 이제 거짓부렁이까지. 너 오늘 잘 걸렸다. 무슨 소리예요? 야 땡구, 어서 말해봐. 그러니까 엄니가 말이에요. 집신장수 박씨 아저씨랑 둘이 방 안에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오늘 끝장 내버릴라니까. 아, 글쎄 엄니가 아버지가 달래 아줌마랑 방 안에서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었다니깐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아니 뭐라고? 달래 인연이 나도 모자라 아들한테도 손을 대 이런 썩을 년이. 옛날 어떤 절에 잘생긴 외모의 어느 젊은 스님이 부인들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스님, 시간 어떠시오? 내 오늘 긴히 상의할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좀 바쁜데 말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들르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모가 빼어난 어떤 부인네가 있어 스님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 스님, 너무 오래간만이 아니요. 어서 시작하시지요. 그 부인은 매번 너무나도 정열적인 나머지 젊은 스님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다. 그날도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 재미를 보기 위해 마을에 내려갔던 젊은 스님은 일을 마치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이웃 절에 머무르고 있는 절친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자네 참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모처럼 안해보는 젊은 스님의 안색이 몹시 초췌해진 것을 눈치챈 이웃 절의 스님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 자네 얼굴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인가? 무슨 일이 있는 겐가? 무슨 일은 무슨 일, 별일 없다네. 내 보아하니 자넨 부처님께서 금하도록 한 쾌락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군. 좀 삼가하지 그러게나. 그렇게 지나치게 빨려 들어가다가는 자네 몸도 나만하지 않겠네 그려.
그러자 젊은 스님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건 그렇지만 자네 말하긴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는 말 잘 알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 마치 비렁뱅이 같다네 그려. 사철 그릇을 내밀고 있으니 낸들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옛날 어떤 마을에 원님이 계시는 관아의 담벼락이 어찌된 영문인지 공중변소가 되고 말았다. 이에 원님은 노발대발하여 아래 것들에게 엄히 단속하라고 일렀다. 아니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담벼락에다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내 잡히면 엄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어느 날 결국 4사람이 잡혀왔고 원님은 한 사람씩 문초하기 시작했다. 발칙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 첫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너무 급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놈 시끄럽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자물쇠장수이옵니다. 그래 자물쇠장수라.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에다 자물쇠통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대장장이 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쇠망치로 두드려라. 다음 세 번째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목수이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대패질하도록 하여라. 마지막 네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엿장수이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 어림없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잡아당겨 쭉 늘리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고을에 평생을 홀로 살아온 돌쇠 할아범이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돌쇠 할아버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자 돌쇠 할아범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옛날에 머슴 돌쇠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처녀 옥순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머슴 돌쇠는 용기를 내어 옥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먹여 살려줄 테니 자기와 혼례를 하자고 청을 했었단다. 그러자 옥순이는 시원하게 승낙을 하지 않고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혼례를 치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단다. 돌쇠는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옥순이의 말대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부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옥순이와 결혼을 하지 못했단다. 결국 그렇게 돌쇠는 혼자 늙어가면서 50년이 흘러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단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돌쇠는 마음속으로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귀 기울이고 있던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말과 소처럼 힘이 센 짐승 같은 남자가 좋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아닐 거다. 난 젊었을 적 마을에서 힘이 가장 셌거든. 이에 다른 아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에이 참, 할아버지 2마리의 말이랑 5마리 소면 2말 말고 오소. 라는 뜻이 아니어요? 이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그래,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틀림없어. 아이고,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벌써 5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아,
그러니까 옥순 할멈이 말하던 멍청이가 바로 할아버지였군요. 어느 마을 목수 영감의 마누라가 살결이 뽀얗고 곧잘 눈웃음을 쳐서 묻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곤 했다. 그 중에서도 이웃 마을에 사는 마름집네 형제는 이 목수의 마누라한테 홀딱 반한 나머지 목수가 집을 비우고 없는 날이면 수시로 찾아들곤 했다. 어느 날도 목수 영감이 일을 나간 사이 마름집네 아우가 찾아왔다. 부인 겁나게 보고 싶었구려. 대낮부터 눈이 맞은 두 사람은 곧 안방에서 즐거운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때마침 헛기침을 하며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름집네 형이었다. 부인 있소? 나요. 마름네 형이요. 이를 어쩌지? 형님한테 들켰다간 뼈도 못 추릴 텐데. 쩔쩔매는 아우의 모습에 여편네가 태연히 벽장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여기 꼼짝 말고 숨어 있어요.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시 후 여편네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마름집네 형이 들어왔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즉시 그녀를 눕히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 목수가 돌아온 눈치였다. 여보 나왔소. 이거 큰일이 났구만.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소? 허둥대는 사내에게 여자는 재빨리 방 한 구석에 있던 홍두깨를 쥐어주었다. 이거 들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다음 부인은 얼른 나가 목수를 맞아 들였다.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 웬일인가? 그때 마누라가 마름집 형에게 말했다. 여긴 댁에 아우님이 안 왔으니 그 홍두깨 내려놓고 얼른 딴 데나 가보시오. 아이고 그럼 저는 이만. 부인은 마름내 형의 등을 밀어 황급히 내보내버렸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벽장문을 열어주면서 말했다. 자, 댁내 형님은 벌써 갔소. 그러니 안심하고 어서 가시오. 아이고 살았네. 그럼 저도 이만. 그 광경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부인이 생긋 웃어 보이며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남의 집 형제 싸움 따윈 아주 질색이라니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최만길은 자기가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생각하며 바둑으로 내기하기를 좋아했고 항상 내기에서 이겼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첩이 하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부자 상인이 최만길의 첩을 흠모해 바둑으로 그 첩을 빼앗을 계책을 꾸며냈다. 상인은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말 한 장을 하나 가지고 찾아와서 최만길에게 그것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다. 내 장사하며 중국서 어렵게 구한 말 한 장인데 내기 바둑 한번 어떻소이까? 나도 바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소이다. 좋소이다. 그렇다면 나도 귀한 청자 하나를 걸 테니 어디 한번 더 봅시다. 바둑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최만길은 속으로 기뻐하며 그 제의에 응하니 상인은 일부러 바둑을 져서 그 안장을 잃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인은 더 많은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와 또 내기 바둑을 두자고 최만길에게 제의하였다. 내 이번에 실력을 더 갈고 닦아왔소이다. 지난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선비님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 예쁜 첩을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자 최만길은 전에 바둑을 이긴 적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내 아끼는 첩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겠습니다. 그러고 두 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최만길이 첩판을 지고 말았다. 이에 상인이 최만길에게 계속 져도 정말 후회가 없겠느냐고 살살 긁었다. 어찌 오늘은 저번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절 한번 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지요. 하니 최만길은 오기가 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게요? 삼세판이 정석아니오.
하면서 화를 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둑을 계속 두었는데 최만길이 3전 3패를 하고 첩을 넘겨주었다. 결국 첩은 상인의 배를 타고 울며 떠나갔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상인이 찾아왔는데 이보시오 선비님, 이번에도 내기바둑 한번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은 보물과 그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선 나를 골탕 먹이지 않았소. 하니 상인이 난처해하며 그게 미안하게 됐소이다. 사실 내가 그 첩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게 됐소. 이러다 얼마 못 살고 골로 가게 생겼단 말이오. 그 첩이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오. 그렇다고 일부러 져주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소이다. 하니 부자 상인이 좋소이다. 그렇다면 바둑 둘 필요 없고 그냥 다 가지시오. 그러면 곤란한데 그럼 그냥 보물만 받으면 안 되겠소? 그렇게 상인이 급히 떠나가니 최만길은 첩과 더 많은 보물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좀 어리숙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 장사가 집 앞을 지나며 소리를 질렀다. 앞으로 주면 3마리, 뒤로 주면 2마리. 앞으로 주면 3마리, 뒤로 주면 2마리. 그 말의 뜻은 앞에 있는 것은 작아서 3마리씩 주고 뒤에 있는 것은 커서 2마리씩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리숙한 여인은 그것을 달리 이해하고 생선 장사에게 말했다. 난 앞을 대줄 테니 3마리만 주시오. 하고는 생선 장사에게 몸을 바쳤다. 그리고는 생선 3마리를 얻어서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구워주었다. 그러자 남편이 맛있게 먹고는 아내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생긴 생선이요? 그러자 아내가 자랑스럽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이 듣고 보니 기가 막힌 일이었으나 맛있게 먹은 뒤인지라 좋은 말로 타일렀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오. 알겠소? 네, 알겠어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또 생선이 밥상에 올랐다. 아니 이건 또 웬 생선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앞으로는 그런 짓 절대 말라고 해서 뒤로만 그런 짓을 했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으나 이번에도 좋은 말로 타일렀다. 이제는 뒤로도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시오. 아시겠소? 네, 알겠어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순순히 대답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다시 생선 반찬이 밥상에 올랐다.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내를 쳐다보고 물었다.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된 것이오? 그러자 아내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앞으로도 하지 말고 뒤로도 하지 말래서 앉아서 했어요. 어느 날 하늘나라의 선녀가 지상에 있는 선녀탕으로 내려와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개운해. 목욕을 다 마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날개옷을 찾으니 옷이 없었다. 옷이 없어진 사실을 안 선녀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니, 내 날개옷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펑하며 산신령이 나타났다. 옷도 옷이었지만 불쑥 나타난 산신령 때문에 놀란 선녀는 얼른 두 손으로 자신의 위쪽을 가렸다. 산신령이 선녀에게 말했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잃어버린 저의 날개옷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자, 여기 이 금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그 날개옷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잠시만 더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그럼 이 은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아닙니다. 제 옷은 그냥 평범한 보통 날개옷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정직한 선녀인지고. 그런데 선녀야, 아까부터 말인데 아래쪽이 전부 다 보이느니라. 그 말에 깜짝 놀란 선녀가 급히 두 손을 내려 아랫도리를 가렸다. 그러자 산신령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가리긴 뭘 또 가리느냐. 이제 볼 거 다 봤으니 보답으로 날개옷 전부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한 어리숙한 처녀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자나 깨나 딸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에 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애야, 거기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니? 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근데 그 마을은 우리 마을과 다른 풍속 같은 것은 없던? 사람 사는 것이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지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뭐가 다르던? 글쎄, 신랑이랑 밤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신랑이랑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눠요. 아니, 남녀간에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더냐? 친정어머니가 의아해하자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뒷집 김총각은 항상 뒤에서 그 일을 했다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어수룩해 보이는 젊은 선비가 그 기생을 찾아왔는데 기생은 그 선비를 한껏 깔보고 대뜸 시험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비님, 글은 좀 배우셨지요? 아니, 못 배웠네. 원 세상에나, 남자가 글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소. 그런데 손등이 하얀 걸 보니 영 무식쟁이 같이는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시오. 선비님, 소나무는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 그럼 학이 잘 우는 까닭은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원, 저런. 그럼 길가에 있는 나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이치는 아시나요? 글쎄,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기생은 선비가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없으므로 콧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러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그 속이 단단한 까닭이고요. 학이 잘 우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지요. 그리고 길가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까닭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소? 선비는 그제서야 정색을 하면서 물었다. 그래? 그런데 소나무가 속이 단단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면 대나무는 왜 속이 비었어도 오래 살며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가? 또한 학은 목이 길어서 잘 운다지만 개구리는 목이 짧아도 울기만 잘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길가에 잘 버티고 서 있더니만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그러는 것인가? 선비의 의기양양한 말에 코가 납작해진 기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선비님, 아까부터 두 다리 사이에 빳빳하게 서 있는 그 조그마한 물건은 대체 누구의 눈길을 끌려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요?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감은 여종 달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날도 몰래 거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고생했다, 달자야. 내가 네 덕에 회춘하는구나. 옛다 단양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저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저 그게 돌쇠가 저와 대감님의 사이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런 고얀 놈. 어찌합니까? 주인마님이 아시면
저 멍석마리에 쫓겨나고 말 텐데요. 가만히 있어 보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느니라. 다음 날 김대감은 돌쇠를 부르는데 예,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돌쇠 내 놈이 다 알고 있다 하던데 그게 사실이더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달자 말이다 이놈아.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마님. 저는 그냥 뒷간에 가면서 잠깐 본 것뿐입니다. 주인마님께는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럼 내 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 보거라. 내 들어주도록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그게 사실은... 돌쇠는 자신도 달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김대감께 고하였다. 아니 무엇이라? 그렇단 말이지. 좋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달자가 너를 선택하면 내가 깨끗이 물러나도록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거짓말 아니시지요? 그럼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겠냐?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달자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내 놈이 나한테 되겠느냐? 그리고 며칠 후 자기야, 오늘 저녁엔 내가 탁주에 장어구이 해줄게. 오늘 밤도 날이 새도록 부탁해. 우리 자기 최고. 그렇게 달자는 돌쇠를 선택했다. 돌쇠 내 이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는 그냥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강한 아랫도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달자를 포기하시죠. 이에 화가 난 김대감이 너 빨리 외양간 청소하고 산에 가서 장작이나 패우거라. 대감마님, 우리 돌쇠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건 칠복이한테 시키시죠. 무엇이라? 이것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디 산 것이 양반에게 들이대 확 쫓아 내버릴까 보다. 대감마님, 왜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요? 그렇게 돌쇠와 대감이 다투자 이를 지켜보던 달자가 대감마님, 그만 진정하시지요. 대감마님도 아시다시피 돌쇠가 머슴 3명분은 충분히 하니 그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느냐? 이에 달자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낮에는 대감님 거, 밤에는 돌쇠 거 하죠.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홍식과 춘식이라는 두 젊은 선비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마을에 다다르자 냇가에서 동네 젊은 처녀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문득 홍식이 장난기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춘식에게 말했다. 역시 시골 여인들이 참 순박하고 곱다니까. 저 저고리 속 속살은 얼마나 고울꼬. 이복의 춘식이 자네가 가서 저기 빨래하는 저 처자의 가슴 좀 한번 보게 해주게.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경비와 밥값은 다 되겠네. 그러자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대답했다. 좋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춘식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빨래하는 낭자. 네, 왜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자 하니 지금 이 고을에 마땅히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3개가 있는 요괴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찾아오. 이에 고을 원님께서 빨리 그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온매무새를 보아하니 처자가 분명 가슴이 3개 달린 요괴 같소. 그러니 지금 당장 요괴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관하로 끌고 가야겠소. 네, 뭐라고요? 내가 가슴이 3개 달린 요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옷을 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 가슴은 이렇게 2개뿐이에요. 라고 하며 봉긋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이에 춘식이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며 자네 받는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아이고, 내 오랜만에 좋은 구경했구먼.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지. 그때 처녀가 말했다. 선비님, 정말 원님께서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다행히 처자는 요괴가 아니니 이제 안심해도 되시오. 그런데 선비님, 제가 보니 저 옆에 있는 선비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달린 요괴 같은데 얼른 잡아가시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이 있는 여자와 과부가 함께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다. 한참 일을 하던 과부가 조그마한 오이를 하나 들더니 말했다. 에휴, 나는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이 있는 남자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원이 없겠어. 이 말을 들은 남편 있는 여자가 커다란 오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머, 이 오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자세히 보니 빳빳하고 큰 것이 우리 신랑 것하고 정말 비슷한데. 하며 은근히 과부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과부에게 말했다. 근데 너무 큰 것도 소용없어. 아프기만 하지 적당한 것이 좋아. 그리고는 과부에게 오이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 이 오이를 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사용해 보라고. 하며 또다시 과부를 놀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신랑 것은 삶은 가지처럼 축 처져서 시들시들해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던데. 옛날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촌사람이 각자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맨 위쪽에 있는 밭에서는 젊은 부부 단둘이서 호젓하게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아래쪽 밭에서는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음담패설이 아니면 육담으로 해악과 풍자였다. 한마디로 음욕을 자극하는 말들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하길.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리나요? 무슨 소리 말이오? 이 길고 긴 한여름에 피곤과 졸음을 잊고 일을 하기에는 저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허허, 글쎄. 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자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기운이 없으신가요? 어서 한마디 농담이라도 해보세요. 아무리 온종일 헛된 수작만 해봐야 혀끝만 아프고 헛된 수고만 할 뿐이오. 아니, 그러면요? 나야말로 황혼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 그 길로 말이 아닌 실제로 행할 것이오. 에그머니나. 그런 다음 서로 격동하는 소리가 소 9마리가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행한 후에야 우리 둘이 모두 만족할 것이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호미를 내던지고 가서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하길. 당신에게는 실로 대적할 수가 없구려? 천하의 무적이세요. 천하무적. 그렇게 날이 저물어 부부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이고, 이 웬수야. 소 9마리는커녕 병아리 1마리보다 못하니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사내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 동네에 사는 옛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외출을 했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사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친구의 어린 딸에게 물었다. 얘야, 내 아버지는 어딜 갔느냐? 몰라요. 일어나 보니 안 계셨어요. 그래, 그나저나 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니 친구의 아들 녀석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 하고 묻자 친구의 아들 녀석이 아마 갈 곳에 가셨겠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의 당돌한 말에 괘씸한 생각이 든 사내가 꾸짖으며 다시 물었다. 이 녀석아, 너는 나이도 먹은 녀석이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 너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건넌 마을 길동이 농가 동갑입니다. 그러냐? 그럼 그 길동이 나이는 몇이냐? 제 나이와 동갑이지요. 라고 답하니 사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이런 고얀 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대답이 계속 그 모양이냐? 내 당장에 내 녀석의 불알을 떼서 까먹어 버릴 것이다. 사내의 엄포에 놀란 아이가 되받으며 말했다. 아니, 어찌 다 큰 아이의 불알을 까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 까먹을 건 또 뭐란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다시 말하길. 어쩐지 꽤 많이 까잡수신 모양이네요. 보아니, 턱에 그렇게 털럭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니. 뭐라고? 그래, 이놈아, 내놓은 것은 특별히 털을 다 뽑은 다음 톡 깨어서 기름을 발라 부쳐 먹을 것이다. 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가 아저씨, 저는 삶아 먹는 게 더 좋아요. 옛날 어느 동네 앞 고갯마루에 소금 장수가 올라섰을 때 한 부부와 마주치게 되었다. 부인이 먼저 소금 장수에게 말을 붙였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저 마을로 소금 팔러 가오.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가지 마시오. 집에 딸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 잔치 집에 가서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소금 살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댁이 어딘지 알아야 안 가던지 하지요. 어리숙한 부인이 소금 장수에게 저기 저 지붕 위에 고추 널어놓은 집이 우리 집이니 가지 마오.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예, 그러지요. 염려 말고들 다녀오시오. 하고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리곤 곧바로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달려간 소금 장수는 예, 아가야. 하고 호기 있게 처녀를 불렀다. 이윽고 머리를 길게 따은 처녀가 나와 누구시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하자 소금 장수는 근엄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말이지. 나는 내 외삼촌이란다. 어려서 너를 보고 인제 보니 몰라보겠구나. 여기 오다가 내 부모님을 만났는데 일가 잔치집에 간다며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잘 봐달라고 하더구나. 그제서야 안심한 처녀는 소금 장수에게 절을 올리고 방에 모신 뒤 씨암탉까지 잡아 대접했다. 해는 지고 슬슬 흑심이 동한 소금 장수는 처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가, 너 속병이 있어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넌지시 수작을 걸었다. 아니요. 전 아무 병도 없는데요. 그래, 하지만 너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해를 보면 눈이 시큼시큼하지? 예. 그게 바로 속병이 있어서 그렇단다. 또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하고 무거운 것을 들면 팔이 나른하고 아프지? 예. 정말 그런데요. 그게 다 속병 때문이란다. 얼른 고쳐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단다. 겁을 먹은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걸 어떻게 고치나요? 하고 묻자 속에 든 고름을 빼내야 한단다. 속에 든 고름을 어떻게 빼나요? 그건 어렵지 않단다. 나한테 있는 가죽침을 맞으면 쉽게 빼낼 수 있단다. 그럼 얼른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빼주세요. 드디어 소금 장수는 처녀를 눕히고는 속곳을 내렸다. 조금 아프더라도 후련해질 때까지 참아보거라. 그래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단다. 결국 목적을 달성한 소금 장수는 푹 잠을 자고 아침상까지 푸짐하게 받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소금 장수는 한 번 더 가죽침을 정성껏 놓고 나서는 웃으며 처녀에게 당부했다. 이제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다 빼내 종지에다 잘 받아두었으니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거라. 이에 처녀가 소금 장수에게 그런데 외삼촌, 옆집 돌쇠는 배 아플 때 빳빳한 뼈침을 놓아주던데 외삼촌의 가죽침은 왜 그리 흐물거려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부부가 어리석은 바보사위를 얻어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노인이 딸에게 떡을 만들어 먹자고 하였다. 얘야, 출출한데 떡이나 좀 쪄오너라. 잠시 후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위가 부엌으로 들어가
여보, 배고파 죽겠어. 언제 떡을 먹을 수 있어? 이에 딸이 떡을 사위에게 건네주는데 네, 이제 다 했어요. 이 접시의 떡은 당신 드시고 저 접시는 아버지께 드리세요. 알겠어. 사위는 떡을 들고 장인어른 앞에 앉아서 장인 어른, 떡이 참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이 더 많은지 세어봐야겠어요. 하며 사위는 떡을 세기 시작했다. 장인어른의 것은 5개, 내 것은 7개구나. 하하, 여보, 내 것이 2개 더 많소. 그 말을 듣고 딸은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밤이 되자 딸은 조용히 남편을 꾸짖었다. 서방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님보다 떡 몇 개를 더 드렸는데 어찌 숫자를 헤아려 나를 민망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생각하여 처신해 주세요. 아,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소. 앞으로는 잘 처신하겠소. 다음날 사위가 장인에게 말하는데 장인어른, 어제 그 떡 말입니다. 장인어른하고 제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떡이 5개고 장인어른 떡이 7개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떡 하나만큼은 장인어른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맛있는 건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에 사위가 웃으며 말하길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부터 더 좋은 떡 먹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집에서 7살 먹은 어린 처녀를 맏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어느덧 수년의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16살에 접어들자 이제는 음양의 이치를 알 때도 됐다고 여긴 시부모가 성급하게 며느리를 아들의 방에 들여보내 동침을 하도록 했다. 장성한 아들 역시 어린 처가 혹시 음양의 이치를 아는가 싶어서 자신의 거시기를 처의 손에다 쥐어줘 보았다. 이젠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본능적으로라도 알아차릴 것이야. 며느리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것을 만지니 기분이 이상해져 남편의 물건을 계속 조물락거렸다. 그런데 그것이 금세 부풀어 올라 손바닥 안이 가득해져 꼭 터질 것만 같았다. 이에 덜컥 겁이 난 며느리가 얼른 잡았던 남편의 거시기를 놓고는 시부모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아버님, 어머님, 큰일이 났어요. 이에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하길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서방님이 저에게 가죽 방망이를 손에 쥐어주어서 조물락조물락 하였더니 자꾸 커져가지고 밤새도록 놔두면 한 방에 가득 넘칠 것 같아요. 어린 며느리의 이 말에 시어머니는 장탄식을 하며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져도 모른다더니 내가 바로 그 짝이로구나. 염려하지 말고 다시 가서 서방이 시키는 대로 계속하거라.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와서 황급히 부르는데 아버님, 어머님, 또 큰일이 났어요. 그래,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냐? 어머님 말대로 가죽 방망이를 계속 조물락하였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껐덕껐덕 인사를 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안주인인 이 부인은 넉넉한 살림에 자식 셋 모두 잘 키워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내 아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내년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그래도 네가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십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인물도 좋고 속도 깊은 막내 아들에게 이 부인은 미안한 이유를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너도 15살이 되었으니 좀 있으면 장가가야 하지 않겠니? 그 생각만 하면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어미가 장남 일복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가지가 땡겨서 가지만 먹었단다. 그래서인지 일복이 바지 속에 가지만 한 것이 자리를 잡았지.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복이 형은 얼굴도 매주 같고 머리도 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복이 따라다니는 계집들이 동네 한 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이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둘째 이순이를 가졌을 때 이어미가 매일 밤 수박을 2통씩 먹었단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둘째 이순이 저고리 속에 수박만한 것이 2개 달렸단다.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이 누님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순이 따라다니는 사내들 역시 동네 2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근데 이어미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하게도 번데기가 당겨서 종일 번데기만 먹었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어미는 내가 장가를 못 갈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말하길.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이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 젖꼭지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한양에 사는 한선비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어떤 2사람이 남녀의 음양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하길. 남자는 뭐니 해도 그 연장이 커야만 여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 작은 것에 흡족해하는 여자는 없단 말이지. 하면서 열을 올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펴면서 우기는 것이었다.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 연장의 크고 작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기술에 달려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한참 동안 다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선비를 보고서는 어디 한양서 오신 공부 많이 한 선비께서 좀 판결해 주시오. 글쎄, 나도 무척 궁금하긴 한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내 생각엔 아무래도 기술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소. 학문도 많이 아는 것보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 자네 들었는가? 그러나 연장의 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이 설명에 승복하지 않았다. 선비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 승복할 수가 없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겠소. 자네 나랑 연락 내기 어떤가? 그래, 그거 좋다. 어디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3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인 서량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문제는 내 전공에 속하는데 왜 진작 와서 물어보지 않고 쓸데없이 사우기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연장이 클수록 더욱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 이에 큰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의기양양해하며 말했다. 자네 들었는가?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은가? 어서 연락 주시게. 이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기생이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 결론을 말하자면 난 크기나 기술보단 얼굴 잘생긴 양반이랑 하는 것이 단연 최고라오. 그러니 2사람은 그냥 가던 길 가시고 잘생긴 선비님은 쪼까 나 좀 보고 가시오.